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이 스스로 수십 년간 내보냈던 공장들을 다시 본국으로 끌어오려는 거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쇼어링 전략입니다. 과연 이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중국,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오프쇼어링 전략을 대대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더 싸게 만들고 더 많이 팔자는 논리였죠. 이것이 세계화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반면 리쇼어링은 그 반대입니다. 해외에 내보냈던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 본토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니어쇼어링처럼 가까운 이웃나라로 옮기거나 프렌드쇼어링처럼 믿을 수 있는 동맹국에 집중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두세요. 뒤에서 중요하게 다룰 개념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이 전략을 추진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기억하는 사건,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2020년 마스크 하나를 구하지 못해 허덕이던 세계 최강국 미국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섰고 항만에는 컨테이너가 쌓여가는 동안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수십 년간 효율만 쫓아 모든 생산을 해외에 의존한 결과 위기 하나의 공급망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겁니다. 이 충격이 리쇼어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 기업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만약 대만이 봉쇄된다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끊깁니다. 이건 군사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히든 코스트의 재발견입니다. 해외에서 만들면 싸다고 생각했는데 긴 물류 지연, 품질 관리 비용, 지식재산권 유출 피해, 환율 변동까지 모두 따지면 생각보다 싸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인이 있습니다. 바로 러스트벨트의 분노입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이 지역들이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공동화되고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의 분노가 트럼프 현상이라는 정치 폭풍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트럼프 정부는 리쇼어링을 실제로 강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꺼내들었습니다. 핵심은 지경학적 마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해외에 공장을 두는 것을 충분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미국 내 생산에는 충분한 단근을 주겠다는 전략이죠. 크게 4가지 레버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레버, OBBA 법안입니다.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사고 연구개발을 하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설비 구입 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해주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 연구화는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역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설계됐지만 동시에 부과하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고율 관세는 오히려 제조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단근과 채찍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적 모순이죠. 두 번째 레버는 관세 장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최고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개입입니다. 반도체, AI, 배터리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CHIPS 액트를 통해 미국 내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수백억 달러를 직접 쏟아부었습니다. 인텔, TSMC, 삼성까지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게 한 것이 이 힘입니다. 그런데 리쇼어링은 의지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갖춰야 할 선결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용 경쟁력입니다. 미국 내 생산이 중국보다 비싸면 아무리 보조금을 퍼부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의 자립입니다. 조립 공장만 미국에 있고 원재료와 부품 가공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진짜 리쇼어링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바꾼 것이죠. 완전한 리쇼어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등장한 보완책이 프렌드쇼어링입니다.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이죠. 이 전환의 핵심 철학은 JIT에서 JIC로의 변화입니다. 적시 공급이라는 비용 효율 논리에서 만일의 사태 대비라는 회복력 논리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부딪히는 현실적 벽이 있습니다. 코발트, 히토류, 갈륨 등 핵심 광물의 상당수가 미국 땅에 없거나 있어도 가공할 시설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광산 개발 허가 기간은 평균 29년으로 잠비아와 함께 세계 최장 수준입니다. 원하는 게 있어도 법적으로 캐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구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리슈어링 성적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칩스 액트와 IRA 덕분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미국 내 신규 제조시설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 삼성 텍사스 공장처럼 실제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습니다. 공장을 지어도 운용할 숙련 인력이 없습니다. 복잡한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프로젝트가 수년씩 지연됩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투자 의지와 실행 능력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우회국의 부상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려 하자 중국 기업들은 영리하게 대응했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중국산 반제품을 가공한 뒤 멕시코산이나 캐나다산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공급망 지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은 그대로입니다. 프렌드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이 사실상 중국산 우회로가 되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리슈어링 전략의 구조적 한계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무려 7가지입니다. 첫째, 인력 부족.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최소 66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 미국 제조업 인력을 52% 늘려야 하는 수치입니다. 둘째, 자동화 격차. 미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는 한국과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자동화로 인건비를 상쇄해야 하는데 그 기반 야채가 여류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역의 비교 우위를 거스르는 완전한 리슈어링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낳는다는 경제학적 진실입니다. 미국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경제적으로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거대한 공급망 재편의 파도 속에서 한국은 특히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칩포 동맹, 즉 미국, 일본, 한국, 대만 4개국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중국 내 공장에서 상당량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중국에서, 판매도 중국 고객사에게 70% 이상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편에 서자니 중국 매출이 날아가고 중국 눈치를 보자니 미국 동맹에서 밀려납니다. 이것이 한국의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공급망 재편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는 시각의 전환입니다.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에 수조 원의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미에 공장을 짓는다면 관세 장벽 안쪽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바로 이 전략의 실천입니다. 미국이 리슈어링을 위해 돈을 쓰는데 한국 기업이 그 돈으로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역발상 전략이죠. 두 번째 전략은 한국의 강점인 압도적 자동화 역량을 계속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로봇 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동화 부족으로 단위 노동비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이 격차를 더욱 벌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위산업과 조선업 파트너십입니다. 미 해군은 함정 건조, 유지보수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 기술이 여기서 전략적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협력을 안보협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네 번째 전략은 핵심 광물 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7월부터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활용해 공급망 다변화를 이끌고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닌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나아가 육상 광물 확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심해채굴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미래 핵심 광물 전쟁의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보조금을 쫓아 해외 투자만 늘리다 보면 정작 국내 첨단 산업 생태계가 공동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리슈어링으로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것처럼
한국도 국내 기술 역량과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강력한 공공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 선점과 국내 기반 강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한국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리쇼어링 트렌드는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지속된 세계화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한 자유무역의 세계화도 완전한 자급자족의 고립주의도 아닌 안보와 효율성 사이에서 각 나라가 선택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다극화된 무역 패치워크 모델로 세계가 재편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이 어느 한 블럭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전략적 허브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급망 질서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보조금을 활용해 북미 시장을 공격적으로 선점하는 것,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역량으로 제조 경쟁력을 지키고 방산 조선 협력으로 동맹 가치를 높이는 것, 핵심 광물 분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나서고 무엇보다 해외 진출과 국내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이 6가지가 한국이 이 거대한 공급망 재편의 파도를 위기가 아닌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세계화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화의 재조정입니다. 효율만을 좇았던 공급망이 회복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조차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완벽한 공급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 파트너가 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화 역량. 이제 필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과 일관된 방향성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